구독자 여러분, 삼성전자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자 개인 투자자는 대규모로 주식을 팔았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은 6조 원 넘게 코스피를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국내 증시의 공매도 잔고는 27조 원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삼성전자 한 종목에 쌓인 공매도 잔고도 1조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누군가는 삼성전자의 상승에 돈을 걸었고 누군가는 지금 가격이 과도하다며 하락에 베팅한 겁니다. 한쪽이 크게 틀리면 그 물량이 반대 방향으로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손바뀜의 정체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유자가 반등을 매도 기회로 써야 하는지, 외국인을 믿고 더 가져가도 되는지 계좌 상황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코스피 반등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지수가 7,000선을 넘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누가 주식을 사고 있는지가 달라졌습니다. 지난주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약 6조 6천억 원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순매수에 가세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7조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폭락 구간에서 개인이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받아냈던 흐름이 반대로 뒤집힌 겁니다. 주가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주식의 주인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손바뀜은 단기 반등이 중기 추세로 이어질 때 자주 나타나지만 외국인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면 되레 변동성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이 샀다는 사실보다 그 돈이 얼마나 오래 머무를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개인이 많이 팔았다는 사실을 무조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7월 급락 때 삼성전자와 코스피를 받아냈던 개인 중에는 손실을 줄이거나 본전을 회복하자마자 매도한 투자자가 많았을 겁니다. 짧은 기간에 지수가 20% 넘게 반등했으니 수익을 확정하려는 물량도 자연스럽게 나왔고요. 개인의 매도는 시장에 쌓여있던 본전 매물을 줄여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정리한 뒤 더 높은 가격에서 다시 추격 매수하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외국인이 저가에서 물량을 모으고 개인이 상승 후반에 다시 받아내는 익숙한 구조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외국인을 따라 무작정 사는 일이 아니라 내가 팔았던 이유와 다시 살 조건을 분리해 두는 겁니다. 외국인의 6조 원대 매수도 한 덩어리로 보면 안 됩니다. 외국인 안에는 장기 연기금과 글로벌 펀드,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 헤지 펀드와 초단기 알고리즘 자금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원화가 안정되고 한국 기업의 이익 전망이 올라가면 장기 자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를 노린 차익 거래나 공매도를 해지하기 위한 매수도 외국인 순매수로 잡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몇 조 원을 샀다는 숫자만으로 장기 상승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조정받는 날에도 외국인이 물량을 받아내는지, 현물과 선물을 함께 사는지,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상승하는 날의 매수보다 조정받는 날의 태도가 외국인 자금의 진짜 성격을 보여줍니다. 이번 반등의 질이 이전보다 나아진 근거는 상승 종목의 범위에도 있습니다. 코스피 26개 업종 가운데 21개 업종이 함께 올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만 지수를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 자동차와 금융, 전력기기, 통신과 소비 관련 업종까지 매수세가 번졌습니다. 시장의 온기가 넓어지면 반도체가 하루 쉬어도 다른 업종이 지수를 받쳐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수는 오르는데 상승 종목 수가 급격히 줄고 삼성전자 한 종목에만 거래가 몰리면 상승의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코스피 7,000선의 안착 여부는 숫자 하나보다 이 시장 폭이 유지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대형 반도체와 후방산업, 경기 민감주가 번갈아 움직이는 순환매가 이어져야 반등이 추세가 될 수 있습니다. 변동성도 7월의 공포에서는 빠르게 벗어나고 있습니다. BKOSPI는 8월 들어 30% 넘게 떨어졌습니다. 아직 절대 수준은 평소보다 높지만 매도 주문이 또 다른 매도를 불러오던 비정상적인 스트레스는 완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변동성이 내려가면 레버리지 상품과 위험관리 자금이 기계적으로 주식을 줄여야 하는 압력도 약해집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낮아졌다는 이유로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짧은 기간에 급등한 뒤에는 작은 압제에도 다시 흔들릴 수 있고 공매도 잔고가 쌓인 종목은 위아래 진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폭풍이 끝난 시장이라기보다 파도가 조금 낮아진 시장에 가깝습니다. 코스피 7,000선은 투자자에게 강한 심리적 기준입니다. 장중에 잠깐 넘어서는 것과 며칠 동안 종가로 지키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7,000선 위에서 거래가 쌓이면 과거의 저항이 새로운 지지 구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반면 지수가 7,000선을 넘을 때마다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서고 상승
종목 수가 줄어든다면 돌파가 아니라 차익 실현의 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까지 확인해야 할 것은 최고점이 아닙니다. 조정이 나왔을 때 저점이 높아졌는지, 외국인 매수가 유지됐는지, 반도체 밖의 업종이 버텼는지가 중요합니다. 코스피의 진짜 강도는 오르는 날이 아니라 밀리는 날에 드러납니다. 여기에 27조 원에 가까운 공매도 잔고가 시장의 양방향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공매도 잔고는 8월 들어 4조 5천억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수가 급등하는 동안 하락에 베팅하는 물량도 함께 늘어난 겁니다. 이 숫자를 곧바로 폭락의 예고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공매도에는 주가 하락을 확신하는 거래도 있지만 기존 주식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해지와 선물, ETF 사이의 차익 거래도 포함됩니다. 다만 잔고가 빠르게 늘었다는 것은 현재 가격을 둘러싼 의견 충돌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한쪽이 방향을 잘못 잡는 순간 손절 주문이 몰리면서 주가가 예상보다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공매도 잔고는 약 1조 5천억 원으로 시장 상위권입니다. 주가가 반등할 때마다 이 물량이 상단을 누르는 매도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HBM 경쟁력이나 메모리 호황의 지속성을 의심하는 투자자, 단기간 급등한 가격을 부담스러워하는 자금이 삼성전자에 하락 베팅을 쌓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는 영원히 보유할 수 있는 주식이 아닙니다. 빌린 주식은 언젠가 다시 사서 갚아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실적과 수출, HBM 공급 소식이 기대를 웃돌면 공매도는 잠재적인 매수 대기 자금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은 약세 때 더 무겁지만 강세가 확인되면 상승 속도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공매도가 주가를 누르는 상황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삼성전자가 반등할 때마다 거래량이 줄고 외국인 현물 매수가 약해지며 공매도 잔고만 계속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이 흐름에서는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장 초반만 오르고 종가에는 밀릴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기, 반도체 장비주까지 동시에 약해진다면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 전체의 위험 축소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에 미국 10년물 금리와 유가가 함께 오르면 성장주에 적용되는 할인율까지 높아집니다. 이때는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 숫자보다 당일 수급의 방향을 우선해야 합니다. 과거에 많이 샀던 외국인도 조건이 바뀌면 빠르게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숏스퀴즈가 시작되는 모습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중요한 가격대를 거래대금과 함께 돌파하고 외국인 현물과 선물 매수가 동시에 들어오며 공매도 잔고가 줄기 시작하는 흐름입니다. 주가가 오르는데도 하락에 베팅한 투자자가 버티면 손실이 계속 커집니다. 결국 주식을 되사서 갚는 환매수가 들어오고 그 매수가 또 다른 공매도 투자자의 손절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삼성전자만 급등하는 것보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기, 장비주까지 거래대금이 퍼지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도체 전체가 함께 움직여야 기업 실적에 대한 재평가와 수급 압박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하루의 급등만으로 숏스퀴즈를 선언하지 말고 잔고 감소와 종가 유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주 공개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도 삼성전자 수급에 영향을 줍니다. 7월 회의 당시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일부 위원은 금리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의사록이 매파적으로 읽혔다면 시장은 높은 금리가 더 오래 이어질 가능성을 반영했을 겁니다. 다만 그 회의 이후 고용과 물가 지표가 추가로 발표됐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과거 회의의 문장 자체보다 의사록 공개 뒤 미국 10년물 금리와 달러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금리가 안정되고 반도체주가 버텼다면 시장이 이미 매파적 내용을 상당 부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금리와 달러, 유가가 함께 튀었다면 외국인의 한국 주식 매수도 시험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가장 좋은 거시 환경은 미국 경기가 무너지는 것도 물가가 다시 폭등하는 것도 아닙니다. AI와 데이터 센터 주문은 유지되면서 유가와 임금의 물가 압력이 완화되는 환경입니다. 소매 판매와 고용이 너무 약하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너무 강하면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이 살아납니다. 그 사이의 좁은 길에서 국채 금리가 안정돼야 반도체의 미래 이익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봐야 합니다. 원화가 급격히 약해지면 외국인은 주가가 올라도 환차손을 걱정하게 됩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도 금리와 환율이 동시에 불안하면 외국인 수급은 오래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국내에서는 8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이 중요한 확인 자료입니다. 앞서 1일부터 10일까지 전체 수출은 전년보다 40% 넘게 늘었고 반도체 수출은 150% 넘게 증가했습니다.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절대적인 증가폭이 강했습니다. 이번 20일까지의 집계에서 볼 것은 증가율이 앞선 수치보다 조금 낮아졌느냐가 아닙니다. 반도체 수출액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증가세가 다른 품목으로도 확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메모리 가격과 출하량이 함께 개선되고 있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수출 증가율 둔화라는 제목만 보고 업황 피크아웃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삼성전자의 사업 자체에서도 장기 상승 논리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용량 D램과 기업용 SSD 수요가 늘고 있고 메모리 가격도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AI가 학습에서 추론으로 확장되면 연산량뿐 아니라 데이터를 빠르게 불러오고 저장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HBM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서버 D램과 고성능 낸드, 기업용 SSD의 수요도 함께 늘어납니다. 마이크론과 샌디스크가 강한 전망을 제시한 이유도 AI 투자의 병목이 GPU에서 메모리와 저장 장치로 넓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D램과 낸드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확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HBM4는 삼성전자 주가의 재평가 여부를 가를 핵심 제품입니다. 삼성전자는 HBM4 공급을 확대하고 HBM4E와 고객 맞춤형 제품으로 범위를 넓히려 하고 있습니다. HBM은 메모리 칩만 잘 만든다고 끝나는 제품이 아닙니다. 베이스 다이와 첨단 패키징, 발열 제어, 고객사 인증이 함께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을 한 회사 안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실제 양산 수율과 납기로 이어지면 경쟁사와 다른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원하는 것은 기술 발표가 아니라 고객 인증과 출하량, 그리고 매출 증가입니다. 장기 공급 계약도 과거의 메모리 사이클을 바꿀 수 있는 요소입니다. 고객사가 몇 년 뒤 받을 물량을 미리 예약하고 가격 하한선이나 선수금을 제공하면 메모리 기업의 이익 근동성이 줄어듭니다. 삼성전자가 생산 능력의 상당 부분을 장기 계약으로 묶는 방향은 현물 가격에 따라 실적이 급변하던 구조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비중만 볼 것이 아니라 조건을 봐야 합니다. 주문 취소 시 보상 조항이 있는지, 투자비 부담을 누가 지는지, 가격 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장기 계약은 불황을 없애는 마법이 아니라 이익의 바닥을 높이는 안전장치입니다. 그 내용이 확인될수록 공매도가 내세우는 메모리 피크아웃 논리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가능성도 새로운 재평가 재료로 거론됩니다. 성장률이 둔화된 뒤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크게 늘렸던 애플의 사례와 비교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막대한 현금 흐름을 HBM과 파운드리에 재투자하면서도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강화한다면 투자자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장주를 선호하는 자금뿐 아니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찾는 장기 자금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대만으로 고배당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잉여 현금 흐름과 실제 환원 규모, 자사주 소강 여부가 확인돼야 합니다. 주주 환원은 삼성전자 주가의 단기 급등 재료라기보다 할인율을 천천히 낮추는 중장기 변화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까지 이어질 강세 흐름은 어떤 모습일까요? 삼성전자가 조정받는 날에도 외국인이 순 매수를 유지하고 공매도 잔고가 감소하며 코스피 7000선 부근에서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입니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안정되고 원화가 급격히 약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반도체 수출과 메모리 가격도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하고요. 여기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기, 주요 장비주까지 거래가 확산되면 삼성전자 반등은 단순한 방어주 매수보다 업황 재평가에 가까워집니다. 이 조건에서는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오더라도 전량 매도보다 핵심 물량을 남기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승의 연속성은 매일 오르는 데서 나오지 않고 조정 뒤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는 데서 확인됩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흐름은 급등을 반복하기보다 넓은 가격 범위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의 짧은 시간 동안 주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수익을 확정하려는 물량과 고점 매수자의 본전 매물이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매일 같은 규모로 살 수는 없습니다. 하루 이틀
이틀 조정을 받더라도 거래량이 줄고 주간 저점이 높아진다면 상승 추세가 훼손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장중 급등 뒤 종가가 계속 밀리면 매물 소화가 아니라 분산 과정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루 상승률보다 종가, 거래대금, 외국인 수급을 묶어서 판단해야 합니다. 계좌 전략도 한 번의 예측보다 이 기준에 따라 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동성의 함정은 외국인 매수가 끊기면서 나타납니다. 코스피가 7,000선을 넘은 뒤 상승 종목 수가 줄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지수를 붙잡는 모습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공매도 잔고가 계속 늘고 미국 금리와 유가까지 오르면 단기 자금은 빠르게 위험을 줄일 겁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뉴스에도 상승분을 반납하고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매도한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그 경우 이번 반등은 새로운 추세라기보다 7월 급락을 되돌린 기술적 회복으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폭락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좌 비중이 큰 투자자는 반등장에서 만들었던 현금을 다시 모두 투입하지 말고 다음 지지력을 확인할 여유를 남겨야 합니다. 평단이 낮고 이미 수익권인 현물 보유자는 전량 매도를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인 수급과 반도체 업황, HBM4와 장기 공급 계약이라는 중장기 논리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짧은 기간 주가가 크게 오른 만큼 일부 수익을 확정해 원금을 줄이는 전략은 가능합니다. 핵심 물량은 보유하되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아서거나 업종 확산이 꺾일 때 추가로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수익권 투자자에게 가장 위험한 행동은 최고점을 맞추려다가 확보한 수익을 모두 되돌려주는 겁니다. 반대로 하루 조정만 보고 좋은 가격의 핵심 물량을 전부 파는 것도 장기 추세를 놓칠 수 있습니다. 보유와 매도를 둘 중 하나로만 선택하지 말고 핵심 물량과 대응 물량을 분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평단이 현재 주가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투자자는 본전만 기다리면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내 평단가는 시장이 지켜주는 가격이 아닙니다. 반등 과정에서 삼성전자 비중이 계좌의 절반을 넘는다면 일부 물량을 줄여 현금을 만드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생활자금이나 대출금이 들어갔다면 좋은 기업이라는 믿음보다 계좌의 생존이 우선입니다. 반대로 비중이 적정하고 추가 하락을 견딜 현금이 있다면 외국인 수급과 주간 저점이 유지되는 동안 서둘러 전량을 번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전 도달 여부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입니다. 삼성전자 전망과 내 계좌의 위험은 반드시 분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신규 매수자는 급등한 날 시초가를 따라붙기보다 눌림목을 기다리는 편이 낫습니다. 주가가 밀릴 때 거래량이 줄고 외국인 매수가 유지되며 이전 저점보다 높은 곳에서 반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첫 매수 뒤 바로 오르지 않아도 대응할 수 있도록 자금을 나눠야 하고요. 공매도 잔고가 많은 시장에서는 좋은 뉴스가 숏 커버를 만들기도 하지만 기대가 어긋나면 하락 속도도 빨라집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 매일의 리밸런싱과 음의 복리가 원금 회복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수익률을 2배로 만드는 것보다 판단이 틀려도 다시 대응할 현금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다음으로 볼 곳은 AI 투자에서 실제 주문이 발생하는 병목 구간입니다. 메모리 반등이 이어지면 삼성전기와 패키지 기판, HBM 장비와 검사 장비로 수급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테스와 이오테크닉스, 심텍 같은 후방 기업은 대형 반도체의 설비 투자가 실제 발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온도계 역할을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전력망과 변압기, 냉각 설비도 필요합니다. LS 일렉트리크와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 기업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형 반도체가 쉬는 날에도 이 업종들의 거래 대금과 수주 기대가 유지된다면 AI 투자 사이클 전체가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모든 후방 업종에서 자금이 빠지면 삼성전자만의 반등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외국인 매수도, 단순한 공매도 증가도 아닙니다. 개인이 내놓은 대규모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내는 동시에 반대편에서는 27조 원 가까운 하락 배팅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 충돌의 승자는 뉴스 제목이 아니라 실적과 수출, 금리, 그리고 조정장에서의 수급이 결정할 겁니다. 외국인이 하락하는 날에도 삼성전자를 사고 공매도 잔고가 줄어든다면 핵심 물량을 가져갈 근거
근거가 강해집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을 함께 팔고 상승 업종이 줄어든다면 반등을 비중 조절의 기회로 써야 합니다. 내일 영상에서는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22가 경고한 AI 기술주 조정이 실제로 시작되더라도 삼성전자의 메모리 실적은 버틸 수 있는지, 엔비디아 실적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주도주 알림센터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수급, 공매도 변화, 장비주와 전력 인프라로 자금이 이동하는 순간을 빠르게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보기란의 공식 신청 페이지를 통해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대장주 눌림목 매매법 파일도 보내드립니다. 매수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와 실제 차트 예시, 과거 구간 백 테스트까지 담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